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프간인들을 무사히 데려오기까지 가슴 뭉클한 장면들이 많고 또 그렇게 뛰어든 관계 직원들이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직 데려와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아프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져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땅 투기 의혹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해명에도 의혹이 확산하며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당을 요구받고 반발하는 국민의힘 강기윤, 이철규 의원과 관련된 의혹도 짚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과 가족 390명이 이틀에 걸쳐 모두 입국했습니다. 이송 작전을 마친 뒤 현지 공항에서는 잇따른 폭탄 테러로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긴박했던 작전 상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가족 모임과 요양원 면회 허용 여부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로 감염 급증이 정체됐다며 추석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 4차 유행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먼저 아프가니스탄 관련 상황입니다. 수송기 탑승 공간 등의 문제로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 남았던 아프간인 조력자 13명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1시 7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발대 13명이 PCR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현지 조력자를 태우러 갔던 마지막 군 수송기도 도착하면서 정부가 계획한 이송 대상 아프간인 390명이 모두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간 조력자들을 카불에서 구출하는 미라클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은 현재 격리 중입니다. 항공기에 아프간 조력자를 워낙 많이 태워서 이륙 한개 중량의 200kg만 남겨놓기도 했고 군인들은 귀국 때까지 한숨도 못 자고 선체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조종사 송민성 소령은 지난 9일부터 휴일도 반납한 채 미라클 작전 준비에 들어갔지만 끊임없는 변동사항에 시달렸습니다. 목적지가 아프가니스탄이다 카불이 제일 처음 거론된 목적지였고 그 다음에는 쪽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번에 갔던 파키스탄 그리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이런 여러 곳들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중국이 군용기에 영공 통과를 껄끄러워하는 만큼 동남아로 경로가 잡혔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는 여러 나라의 군용기로 북적였습니다. 카불을 탈출한 아프간 조력자들을 최대한 많이 태우다 보니 하마터면 이륙을 못할 뻔했습니다. 또 항공기 이륙 중량 최대치에 거의 근사하게 딱 맞아떨어져서 정확하게는 한 400파운드 정도, 그래서 한 200kg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인 공정통제사 CCT 김모 상사는 현지에서 테러에 대비해 완전 무장한 채로 귀국하는 군용기 안에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선체로 철저한 감시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적진에 항상 먼저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는다는 건 좀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었고 항공의무 요원인 유재훈 원사는 거리두기는 일단 포기하고 최대한 많은 조력자를 안전하게 태워오는데 집중했습니다. 임무를 준비할 때는 100명 이하로 저희는 처음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인원을 정말 태울 때는 저희 크루들도 정말 어디 서 있을 데도 없을. 지금은 작전을 마치고 격리 중이지만 카불에서 이륙하던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왔을 때 한숨도 못 잤던 피로가 씻겨나간 희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몸은 매우 힘들었지만 정말 그 카불 공항을 이륙하던 순간은 군인으로서 정말 뿌듯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온 모든 조력자분들이 당당하고 건강하게 대한민국에서 행복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필승! YTN 이승윤입니다.
국내에 입국한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은 임시 체류시설인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했습니다. 진천 주민들은 이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길 바란다며 환영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아프간인들을 태운 버스가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들어옵니다. 입구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 인사들이 손을 흔들며 이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버스에서 내려선 방역복을 입은 지원 인력의 안내를 받으며 건물 안으로 차례로 이동합니다.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아프간인들은 2주간의 자가격리를 거친 뒤 6주간 더 머무를 예정입니다. 인재개발원으로 들어오는 길목 곳곳엔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애초 진천이 임시 체류시설로 지정됐을 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하자는 여론이 컸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국까지 살겠다고 온다는 자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잘 와서 한국에 잘 정착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숙소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가족들이 함께 입실할 수 있도록 3인실이나 4인실이 주로 배정됐습니다. 또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격리가 종료된 후에는 임시 보육시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식단은 종교를 고려해 할랄 식품 위주의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물품을 최대한 지역 내에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조력자들이 우리 충북을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분들이 계신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나가도록 할 겁니다. 진천 주민들은 아프간인들이 하루빨리 지친 심신을 회복해 작전면처럼 진정한 미라클을 이루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1차로 생활시설에 입소한 아프간인들은 앞으로 2주 동안 격리 기간을 가진 뒤에 6주 동안 더 시설에 머물 예정입니다. 정부는 2차례 더 PCR 검사를 진행하는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프간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아프간인은 377명, 전체 76가구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절반 비율이고 미성년자가 231명, 만 6세 이하는 29% 정도인 110명이 포함됐습니다. 아프간 현지에서 근무할 당시 모두 신원이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관계 기간에 철저한 신원 확인을 마쳐서 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진행한 PCR 검사에서 다행히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6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미결정으로 확인된 17명은 재검사가 이뤄집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은 격리 조치돼 외부와 접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입소 7일차의 2차 PCR 검사를, 격리 종료 직전에는 마지막 PCR 검사를 각각 받게 됩니다. 격리가 해제된 뒤에도 6주 동안은 더 생활시설에 머물 예정입니다. 그 기간 경찰 1개 기동대와 법무부 직원 등 안전요원들이 24시간 안전관리를 담당합니다. 인재개발원 예각은 경찰이, 입소자 숙소는 법무부 직원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설을 나간 뒤에도 아프간인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어, 문화 등 사회적인 교육을 실시해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계비와 의료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아프간인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해 생활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의 깊은 이해와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며 사회로 나가게 되는 날 이웃으로 반갑게 맞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로써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도왔던 현지인과 가족들이 모두 안전하게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애초 우리 정부가 지난 15일 현지 대사관 폐쇄를 결정하고 이틀 뒤 마지막 남은 교민 1명과 공관 인원들이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죠. 당시 일부 언론들은 해당 교민이 자영업자로 현지 사업 때문에 철수를 거부하고 있어 외교관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최태호 주 아프간 대사를 포함한 대사관 직원 3명이 해당 교민을 설득한 끝에 아프간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관련 기사에는 무책임하다, 그냥 두고 와라는 등 해당 교민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교민이 한국행을 바라는 아프간인 400여 명의 이송을 위해 자신의 사업장을 임시 쉼터로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교민이 사업장을 쉼터로 제공한 덕분에 섭씨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와 난무한 총소리 속에 대규모 인원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독일의 사업가가 1000여 명의 유대인을 구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쉰들러 리스트가 생각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번 작전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간인들을 외면하고 명단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등장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특급 비밀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군사보안이기 때문에 절대 저희 저희 가족들한테는 얘기도 안 했고 외국으로 며칠 출장 간다고만 하고 왔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나면 제가 아프간 다녀왔다는 거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당연히 군인으로서 임무가 가장 위중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간다는 내용이 혹시라도 잘못 전파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 조력자들 안전의 위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기 이전부터 관련 작전을 준비해왔다며 관련 정보가 언론에 새어나가지 않은 것이 성공에 큰 힘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보안이 철저히 유지가 되어서 그것이 저는 또 하나의 미라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렇게 보안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의 생명과 안전 이것만을 걱정한 그런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다르게 아프간에서 자국민과 현지인을 탈출시키려던 캐나다의 작전은 종료됐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언론은 자위대의 수송기가 카불 공항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태우지 못하고 파키스탄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도 자국민과 현지인들의 대피 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꼭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주 아프간 대사관의 김일흥 공사 참사관은 이렇게 감회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해보는 일이고 전례가 없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나 여러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장애가 많았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관계 부처에서 모두 협조를 해주셔서 어제 무사히 다 이제 이송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 있고 다행스러운 마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이 방한한 이후 콜롬비아 현지 언론에는 선진국이 된 한국을 거울 삼아 봐야 한다는 사설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부친의 투기 의혹을 사실상 시인하고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혐의를 벗는다면 의혹을 제기했던 여당 인사들이 책임지라는 역공도 폈는데 부친의 거래를 모를 수 있느냐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의원직을 던졌던 윤희숙 의원이 다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잘 몰랐던 것 같다면서 부친의 농지 매입에 투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책임을 지실 것이며 농지는 매각하고 이익금을 사회로 환원하겠다는 부친의 자필 편지를 읽으면서는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농사 지을 생각이었지만 개발 기대도 있긴 했다는 부모님의 발언이 공개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겁니다. 우리가 지라고 했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가 우리 양반이 농민의 출신이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 헛벌 팔거든. 이 땅이 앞으로 이 개가 괜찮아지면은 선거가 있겠다. 이걸 우리가 살찌우려고 해보자 싶어.
다만 KDI 재직 시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모했다는 의혹들은 터무니없다며 부친이 땅을 살 당시 통장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공수처는 물론 특수본 수사도 받겠다면서 대신 혐의가 벗겨지면 의혹을 제기했던 이재명 지사 측이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책임져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심각한 범죄를 타인에게 씌울 때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상식조차 내다 버린 것입니다. 평생 공작 정치나 일삼으며 입으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 몰입애들의 자기 고백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친의 거래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윤 의원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부친의 경제활동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윤 의원의 발언, 이건 과연 그러면 무슨 해명입니까? 당신이 위선자라는데 저도 제 의원직을 걸겠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후 신속하게 의원직을 던지며 화제를 모았던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혹은 물론 본인의 개입 여부까지 이제 공은 수사 당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윤희숙 의원은 의혹에 대해 스스로 조사받겠다면서 음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들의 음해에 정면으로 맞서서 제 자신을 고발합니다. 제 자신을 벌거벗겨서 조사받겠습니다. 억울함을 거듭 호소한 윤 의원. 그렇다면 제기된 의혹과 해명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권익위에서 지적한 핵심 의혹은 이 아버지의 농지법 또 주민등록법 위반 정황이죠. 윤 의원은 이 의혹을 시인하고 적법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의원 부모도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부친이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소망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윤 의원의 최초 해명은 거짓말이 아니냐는 지적도 자연스레 다시 나옵니다. 윤 의원이 가장 힘줘 해명한 부분은 부친 땅 취득에 자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는 의혹입니다. KDI 연구 부장이 별도 조직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재부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평생 공작 정치나 일삼으며 입으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 몰입애들의 자기 고백입니다. 원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혹은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윤 의원,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비판하면서 주목받았죠. 특히 지난해 7월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국회 본회의장 자유 발언은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연설 며칠 전까지 세종시와 서울 성북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세종시 아파트는 KDI 근무 시절 특별 공급받은 뒤 처분하면서 2억 3천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임차인 코스프레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삼 주목받는 건 세종시에 8억 원이 넘는 농지에 투자한 윤 의원 부친의 재산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3월 두 차례의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모두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양시창입니다. 변호사가 변론하면 그 수임료를 받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일반론적으로 그게 이제 이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고. 사건이 요즘 세상에 개인 소송으로 진행이 됐던 거고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법률팀에서 그 법률 검토도 하고 그 과연
그 영향법 적용이 되는지. 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논란이 불러온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관련된 내용을 김성환 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희숙 의원 오늘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자신 게 아니고 부친 거죠. 일단은 부친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상당히 길게 해명을 했는데 함께 좀 들어보시죠. 네. 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습니다. 단 철저한 조사 끝에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하면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여당 의원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제가 무혐의로 판결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십시오. 네. 자, 적극 해명하면서 나는 부동산 투기하고는 일단 관련이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권 인사들을 겨냥하면서 내가 무혐의로 모두 밝혀진다면 당신들이 책임져라. 근데 또 아버지의 투기 의혹 그건 뭐 그렇게 의혹을 가질 만도 하다. 좀 약간씩 그 뉘앙스가 다른 해명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왜 저런 태도가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자의식 광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일단 억울한 점이 있으면 또 저렇게 큰 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메시지가 다 혼재돼 있다는 거예요. 예. 일종의 이제 정치의 프로토콜이 다 망가진 정치인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진 사퇴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무언가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책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도 없다면서요. 근데 자진 사퇴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해요, 태도가. 오히려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기존의 정치 프로토콜로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여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면서 나 의원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틀 전 기자회견이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늘 기자회견 성격은 어찌 보면 해명 반박성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친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이틀 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주민등록 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땅을 샀다고 하는 것도 투자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고 그것도 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내부 정보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무조건 본인은 결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언론의 의혹 제기를 지금 여권의 인사들이 받아서 의혹 제기를 한 부분인데 그 여권의 인사들을 향해서 몰입해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쏟아내고요. 근데 별로 잘못은 없어 보이는데 부친의 땅 문제는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부친은 나 땅 팔아가지고 사회 환원하겠다 이런 또 편지를 보냅니다. 예. 뭔가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잖아요 메시지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투기했느냐가 문제지 투기한 것을 갖다 다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는 그 다음 문제죠. 뭐 그런 거라든가. 왜 이렇게 결정적으로 섞였는지 생각해 보면요. 연자제 얘기를 꺼냈었잖아요. 예. 좀 그거에 대한 사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조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자진해서 부동산 조사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국민권익위가 갖고 와라 우리가 조사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가족들 개인정보 동의서까지 받아서 부동산 문제는 차명 소유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투기를 할 수 있도록 또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우니 가족 것까지 다 조사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행정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권익위에서 조사하고 보니까 부친이 땅을 샀다고 하는 그러니까 투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합수부에다가 수사 의뢰를 한 거잖아요. 예. 합수부는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 판정 나오면은 난 혐의 벗었다 이러면 되는 것인데 지금 가족과 관련돼 있는 투기 의혹이 제기가 됐다고 해서 그게 마치 본인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인정 안 하는 연자제라고 얘기하는 태도 자체가 이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아마 윤희숙 의원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잦은 사태로 깨끗하게 내가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다 끝내려고 했는데 왜 자꾸 인터뷰를 하고 뭐 땅 주인, 땅 주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왜곡된 보도를 하느냐. 결국 보도하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건가요? 잘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민주당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윤희숙 의원만큼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친 의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로남불이라고 얼마나 거세게 공격했습니까? 근데 그때 다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공격했습니까? 또 그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민주당도 국민권익위 조사 나온 거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거세게 공격했잖아요. 의혹 제기하고. 민주당은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인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공격한다고 하면 그 프레임에 말려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나름대로 큰 일을 당하니까 지금 약간 흥분했을 수는 있고 뭐 그 감정의 과잉은 그렇다 치고. 근데 그거는 왜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지? 예. 뭐 이건 제 나름의 분석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비판의 검증 대비에 올라와 보지 않은 사람은 남이 자기가 비판하거나 자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견디기가 좀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윤 의원은 자기 가족과 관련돼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자기는 청렴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거를 국민들께 설명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정치적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억울하다고 해서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해서 화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따지면 과잉은 여기서부터 과잉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어떤 정당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러면 당에서 떠나겠습니다. 당에 큰 누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먼저 할 것 같은데 국회의원직 그만두겠습니다. 대통령 뭐 나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과잉은 거기서부터 과잉인 듯한 모습은 보였던 것 같아요. 언론이 굉장히 비합리적인 보도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과거에 뭐 사례를 비춰봤을 때에도 그렇게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충분히 본인이 설명하면 소명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윤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또 언론들이 어떤 취재를 할지는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의 강기훈, 이철규 의원도 저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이 정말 힘들어서 집을 장만했는데 그게 왜 갑자기 이렇게 의혹 속으로 들어가느냐, 또는 내가 경매로 받은 땅인데 이건 뭐 국가가 수용하는 법이면서 벌어진 일인데 왜 나를 갖고 그러냐,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민주당도 탈당 권유받았는데 탈당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뭐 양쪽 다 마찬가지다 이런 전제를 갖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지금 윤희숙 의원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 그것 자체가 뭐 이 충분한 뭐 설득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언론이 검증한 바로는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드리면은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은 딸이 이제 경기도에 아파트 살 때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끌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고 이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3자를 통해서 돈을 빌렸다, 수억 원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3자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명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자료만 갖고 오면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이 안 되고 또 아들도 그 집을 샀다고 하는데 5억 9천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서울 강동구에 6억 4천만 원짜리 그 전셋집을 구했는데 여기에서 경제적 능력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굉장히 큰 금액을 돈을 빌렸는데 별거 아닙니다. 차용증서 갖고 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갖다 꼬박꼬박 온라인으로 붙인 기록 같은 거 뭐 이런 거 붙이면 되는데. 결국은 제3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들도 똑같이 제3자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이 의원의 설명으로는 양가의 지인을 통해서 돈을 빌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양가의 지인이 누군지만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의혹이 커지는 측면이 있고요. 강기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을 매입해서 토지보상금으로 42억 원과 지작물 보상금, 우리 이제 과수원이니까 과수가 심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나무들 같은 것들. 그걸 2억 6천만 원을 평가받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혹이 있다고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보상을 받기 8개월 전에 창원시 담당자 그 과장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달라, 내 땅을. 내 땅은 빼달라?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데요. 이 보상 과정이 보통
뭐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심으면은 한 그루당 얼마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의원실 측에서 제출한 서류로만 그냥 한꺼번에 실사를 하지 않고 그냥 계산을 해서 나중에 이게 잘못 계산돼서 6천만 원을 다시 돌려내주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근데 그 공무원을 만났던 거하고 연관성이 혹시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의원은 의원실에서 그런 거 제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 권익위는 행정조사를 하는 거니까 이것 자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경찰이 다시 한번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뭐 합동수사본부에서 낱낱이 밝혀내면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이슈에 너무 묻힌 거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후보들은 비전 발표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자기 당 후보들이 비전 발표를 갖다가 다 했는데 영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건 너무 묻힌 듯한데요. 근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뭐 이렇게 아주 애매한 발표가 돼버린 거죠. 뭐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이거 뭐 초등학교 학예 발표도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 사실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토론회를 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뻔했는데. 결국은 그 토론회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까지 갈등을 일으키고 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표회로 전환을 해버리고 나니까 김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각 후보가 온라인 영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그 사실 지금 대선 출마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무슨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밖에서 기자들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한 거나 뭐 거의 진배 없는 발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발표였고 뭐 중계도 국민의힘 내부 그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전송했으니까요. 지금 그거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가 버린 학예회 같은 게 돼버렸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오늘 대전에서 아마 TV 토론회를 가졌을 텐데 어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역별 순회 경선을 앞두고 이제 대전 충청 지역이 이제 처음으로 그 전국 순회 경선을 시작하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걸 4일날 시작하니까 이제 한 토론회였는데. 이게 지역별 순회 경선이라는 게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으면 후보들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이 지역에 뭐 하겠습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 분원하고 이전하겠다, 뭐 그리고 충청권 지역에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 메가시티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건가요? 주로 이제 그런 공약들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그걸 두고 토론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안이 된 이재명 지사의 공짜 수임료라고 하는 거 무료로 수임을 해서 변론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좀 공세를 펼치기는 했는데요. 신경전을 잠깐 벌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그게 논란이 될 만한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지금 정세균, 김두관 두 명의 후보가 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온라인 영상으로 토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위기가 뭐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한 사람은 지켜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지금 정신없이 쫓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빨리 이름이 좀 더 사람들 입에 거론되면서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 스타트 지점이 이제 충청권이란 말이죠. 여기가 상당히 변수가 되는 건데 지금 대전 그다음에 충남, 그다음에 세종, 충북 순서대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발언 수위가 역시 제일 높군요, 지금도. 아무래도 2위 후보로서 1위 후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거티브라기보다는 정책적 검증이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사실 이 지사를 좀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눈에 띄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사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 특히 언론중재법이나 이런 현안과 관련해서 아주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당의 선거인단이 주로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잘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한테 선명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야 후보들의 이제 지지율을 보면은 뭐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이재명 지사가 앞서가고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의 간격은 조금씩 벌어지는 듯 마는 듯 그렇고 이낙연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다가 잠깐 그냥 거기 머무른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고 지금 흐름상으로는
계속 이대로 갈까요? 시기상으로만 보면은요. 제가 볼 땐 9월 중순은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양쪽에 각자 다른 리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안에서, 민주당은 민주당 안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정도까지 국민적 관심사가 지금 확 높아진 상황은 아니다. 근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9월 이제 첫째 주가 아니라 둘째 주에 사실은 호남 지역 경선을 통해 가지고 2차 그동안에 이제 그 득표 올린 부분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표가 나면 걸 아마 그 앞뒤로 해서 기점으로 뭔가 확 관심도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올 것 같고요. 후보 간의 지지율 변동도 아마 그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경선 일정이 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정리를 하자면 추석 밥상머리 민심 앞뒤로 해서 그때쯤에는 뭔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사실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보수층의 어떤 그 열망이나 이런 것들은 굳건한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데 당내는 뚜렷한 대안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윤 전 총장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설화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대안 부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다만 조금씩 꿈틀꿈틀하면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보수층 내부에서. 그 지지율이 언제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거나 변화가 있을 시기가 올 것이냐. 아마 9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아마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그쪽 본격적으로 경선 일정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좀 보는 그 정도 기점은 돼야 저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싶습니다. 대로 어느 후보가 1등이고 어느 후보가 2등인데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냐를 사람들은 먼저 보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부 다 가져간 퍼센테이지하고 민주당 후보들이 전부 다 가져간 퍼센테이지를 합쳐봐야 이게 어느 당이 이길 건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지율 결정 못했다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커지는데 보통 15에서 20% 정도를 바라보는데요. 지금 각 당은 중도층을 보고 정치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요? 볼 때는. 핵심 지지층으로 계속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당내 경선과 당내 관심들이 거기에 지금 쏠려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지금 부동층으로 빠져 있는 지지층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 전략적인 측면이 뭔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같이 그 지지층이 얹어지면서 지지층 변화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느 당 선대본부가 스마트하게 전략을 짜서 나오느냐 한번 좀 지켜보죠. 김성환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다음 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최대한 막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일단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달 안에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이 8월 내에 통과되어야 된다는 원내대표단의 기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 변수는 국민의힘이 예고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 설득을 위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입니다. 저는 언론중재법 10시간을 이야기라도 할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5천만 국민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 자본과 언론 기관만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어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이 나선다면 이번 임시의 회기가 끝나는 31일까지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달 안 법안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법안 처리 신중론이 확산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선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여러 의원이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절차적으로도 야당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와 함께 수기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의원들은 향후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 법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 사회로 가겠다는 지름길입니다. 지역 앞으로
뚫려 있는 길에서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발길을 돌리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 기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헌법에 있는 경자 유전의 원칙 보십시오. 농지법입니다. 제6조 1항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지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조 1항은 그러나 6조 2항에서부터 깨져나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농지를 농사 안 지어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뭐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단체 뭐 이해가 가시죠? 맨 밑에 거는 뭐냐 하면은 꽃가루를 모아야 되고 그래서 뭐 사과 농사를 지은 다음에 거기서 사과 씨를 얻어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 농사 짓는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농사 짓는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이것저것 하나씩 열리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농민은 농민인데 농촌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 그다음에 갑자기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도시사람, 뭐 주말 농장, 영농 체험, 그다음에 간첩지나 임야를 갖다 팔았을 경우, 그다음에 갑자기 저수지를 매립했을 경우 거기서 생기는 농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농민 아닌 사람들한테로 가게 됩니다. 농지는 토지나 아파트가 경제정의와 연결돼 있듯이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 생태 환경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건 그래서 농지와 농사의 원칙이 위협받는 걸 의미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량 안보가 위협받습니다. 특히 보셨죠? 마스크가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마스크 수출이 중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백신을 사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나라에서 백신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게 식량 안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농지를 잔뜩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프도 치면서 농사 짓겠습니다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다음에 여기저기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농지를 갖고 임대차를 갖다가 엄청나게 놓을 겁니다. 그다음에 농업의 특수성이나 농지 회복의 불가능성. 한번 농지가 망가지면 다시 농지로 돌아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해서 국회의원들과 그 가족, 친지들, 개발 계획과 관련된 기관들의 농지 투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농지 전수조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 갖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바꿔놓고 있고 또는 누구한테 팔았는지 그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농지 장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농지를 취득하고 운영하고 있는 농지 장부는 누구든 열어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얼마 주고 샀나 얼마에 팔았나 이런 사적인 문제는 다 감춰주지만 도대체 농지가 어디에 얼만큼 있는데 누가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건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됩니다. 그다음 농지를 역시 아무나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되죠. 그다음에 상속 농지라든가 농지를 갖다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농지 선내 협의제, 이것은 농지를 갖고 있는데 도대체 농사를 못 짓겠다, 누군가에게 팔아버리겠다라고 할 때 먼저 기관에 신고하고 기관이 농사를 꼭 지을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먼저 팔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별 농지위원회,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농민이 아닌데 누군가가 우리 마을 농지를 샀다, 가져가게 됐다, 상속받게 됐다라고 할 때 지역 농지협의회에서 이 사람은 과연 농사를 제대로 지을 사람인지 문제는 있는 게 아닌지 조사하게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든지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든지 뭔가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으면은 윤희숙 의원이 저렇게 기자회견하면서 억울해요. 우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한테 땅 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 이런 말들이 전혀 필요 없이 알아서 착착착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혹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정말 개헌을 하실 거면은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 그 밑에다가 농업, 농촌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만 한다. 농가 소득을 반드시 보장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꼭 들어가야 될 얘기들을 좀 넣어 주십시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아프간 카불 공항 근처에서 폭탄 테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소행으로 보이는데요. 미군 13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숨졌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6일 오후 6시, 첫 번째 폭탄 테러가 발생합니다. 장소는 카불 공항 남동쪽 에비게이트. 아프간 탈출을 위해 몰려든 사람들 틈에 끼어있던 테러범이 미군의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탄을 터뜨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총기도 난사됐습니다. The attack on the Abbey Gate was followed by a number of ISIS gunmen who opened fire on civilians and military forces. 몇 분 뒤 두 번째 폭탄이 터집니다. 공항 근처 베런 호텔 주변입니다. 베런 호텔은 최근 미국, 영국인과 아프간인 등이 공항으로 옮겨지기 전 집결지로 활용됐습니다. 많은 사상자를 내는 게 목표였던 듯 두 건의 테러 모두 인파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미군과 아프간인 등 100명이 넘습니다. 탈레반도 소속 대원 28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 전망입니다. IS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각국엔 최근 IS의 테러 가능성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갑작스러운 공격에 속수무책 당했습니다. This is close-up work. We still have to touch the clothes of the person that's coming in.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은 이번 테러에도 자국민과 아프간인의 대피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들으신 대로 이번 테러의 사망자 가운데 미군이 포함되며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테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군 중부사령관이 카불 테러 피해 상황에 대해 미군도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을 이슬람 국가 IS 소행으로 지목하면서 추가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It would be difficult to overestimate the number of unusual challenges and competing demands that our forces on the ground have faced. The threat to our forces, particularly from ISIS-K, is very real, as we have seen today.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성명을 통해 전사자와 부상자의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수행 중인 대피 작전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카불 상황을 챙긴 바이든 대통령도 긴급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테러 때문에 대피 작전 임무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not be deterred by terrorists. We will not let them stop our mission. We will continue the evacuation. 그러면서 작전에 투입된 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테러에 대해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will not forgive. We will not forget. We will hunt you down and make you pay. I will defend our interests and our people with every measure at my command. 이렇듯 바이든 정부가 대피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대피시켜야 할 민간인이 여전히 많은 데다 우려했던 테러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2학기가 시작하면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려했던 학생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감염은 지역사회로 전파될 위험도 커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개학한 강원도 화천 한 고등학교. 운동장은 물론 교실과 기숙사 등 학교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같은 학년 학생을 모두 검사했는데 두 자릿수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학교 여자축구부 소속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기숙사에 있는 축구부 애들이 먼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학년도 같이 다 받았고 그래서 먼저 받은 학생들과 지금 결과가 나왔고.
2학기 시작, 등교 수업과 함께 전국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파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2자릿수로 늘었고 경북 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기숙사를 통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강원 원주에서는 교회에서 시작된 학생 감염이 발생하며 학교 내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 등 방과 후 활동을 통한 연쇄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주변 학교까지 등교를 중단시킨 상황. 학교 내 감염이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주민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진단검사도 펼치고 있습니다. 확진자 나왔다고 방송이 나와가지고 그거 듣고 계속 잠 못 자고 있다가 여기 열리자마자 바로 왔어요. 교육부는 지난 19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에서 학생 1,13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4차 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된 2학기. 학교 내 집단 감염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역 요양병원까지 번졌습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된 전주와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간병인 확진으로 드러난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집단 감염. 엿새 만에 의료진을 포함해 120명이 넘게 확진됐고 돌파 감염까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는 대구 지역 요양병원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이번 환자가 집단 감염이 확인되기 전 요양병원으로 갔고 옮겨간 곳의 환자와 종사자가 확진된 겁니다. 사전에 퇴원하였던 환자들을 요양병원을 방문함으로써 지금 요양병원 2군데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군데 요양병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고 전북에서도 하루 신규 확진자 4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명은 거리두기가 4단계로 높아진 전주에서 확진됐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전주시는 임시선별검사소까지 늘려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지금 전주시 확진자가 20명 이상으로 늘고 있는 상태여서 4단계로 해서 위드 코로나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희가 전주시에서 방역을 하고 있고요. 제주에서는 노래연습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에서도 지난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7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연일 1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던 경남은 확산세가 누그러들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김해는 30일부터 3단계로 낮추기로 했고 창원시도 하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 달 추석 연휴 기간 가족 간 모임과 요양원 면회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추석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4차 유행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추석 연휴 기간 가족 간 모임과 요양원 면회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혹은 가족 간 모임이라든지 혹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면회 등을 일부 허용할 필요성이 있을지 등등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추석과 지난 설에는 가족 방문 자제를 요청했었고 올해 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4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 같은 방역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다음 주까지의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취합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해외에서 기존의 5배에서 10배 가까운 확진자 급증 현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우리나라는 정체의 국면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거리두기 이 강화를 통해서 유행 급증 추이를 한 3배 정도 수준에서 정체 양상으로 바꿨던 것은 일정 부분의 성과라고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최근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직전주보다 불과 19.9명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은 104.1명 줄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경남권이 가장 많고 이어 충청권, 경북권 등의 순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확진 후 1년이 지나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는 추석까지 유행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줄여나가면서 차근차근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4차 유행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2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감소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841명이었습니다. 2,200 갔다 2,100 가니까 그다음에는 한 2,000이나 1,900이겠지 했는데 1,800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그러면 확실하게 줄어드나? 이런 희망을 가져는 보는데 이게 맞습니까? 사실 뭐 최근 들어서 2,000명 넘었던 주도 또 주말 직전에는 한 1,800, 1,900명대로 떨어진 적이 있어서 일단 지금의 추이가 이제 뭐 하향 곡선을 탔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2,000명 내외 수준에서 현재 박스권 정도로 그냥 더 증가되지 않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오늘도 이미 한 1,448명 6가지 진단돼서 거의 내일 어제랑 비슷한 정도 확진자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정책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판단한 대로 정책이 정도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책이다. 그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들은 그럼 상당히 유효한 겁니까? 이만하면? 예, 일단은 이제 외국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이 델타 변이 유행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확진자 범위가 확 늘었고 심지어 중증 환자도 많이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2,000명대 정도에서 일단 더 늘지 않는 것 자체가 일단 거리두기 효과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델타 변이의 전파력 때문에 거리두기 효과가 예전처럼 충분하게 나타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긴 다른 나라들은 뭐 거의 맨 처음 코로나19가 대확산을 할 때 패닉 상태에 거의 빠져 있어서 야 저렇게까지도 가는구나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데 확진자가 감소할 수 있을까요? 9월 중순쯤이면은 뭔가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말이죠. 예, 일단 이제 예방 접종률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방 접종 자체가 환자의 감소 효과를 분명히 만들어내긴 할 겁니다.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아마도 이제 전 국민의 한 그러니까 성인의 70% 이상이 맞게 되는 그런 추석 연휴쯤 되면 이제 접종률이 올라가니까 떨어질 수 있는데 다만 변수는 추석 연휴 때 다시 확진자 범위가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약간 좀 혼란 상황이 겪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9월 말이나 10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세에 다다르지 않을까. 근데 그 안정세라고 하는 것도 뭐 400~500명, 1,000명 이하 이 정도는 아니고 1,000명에서 한 2,000명 사이 정도에서 점차 아주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상황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방역 대책을 곧 검토한 다음에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추석 연휴는 좀 가족들도 만나고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좀 자유롭게 만나고 이렇게 풀 거냐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이게 지금처럼 그냥 꽉 그냥 조인 채로 그냥 추석 연휴를 넘어가는 건 어떤가요? 사실 이미 뭐 작년 추석에 올해 설까지 연휴 기간에 전혀 가족들 못 만났던 상황이라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실망할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지금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부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요인 정도가 그냥 정말 직계가족 수준 정도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접종자들에서 일부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모임을 좀 더 허용하는 수준 외에는 이렇게 아주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제 이제 질병청장께서 전 국민의 모든 국민의 대충 뭐 한 70~80% 그러니까 고령층은 90% 이상, 고령층 말고는 뭐 한 80% 가까이 맞아. 이게 이제 그나마도 좀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한 젊은 사람들이 빨리 다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방법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추세면은 다들 맞겠다고 나서니까 뭐 백신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그냥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제 18세에서 49세까지가 이미 한 600만 명 정도가 이제 잔여 백신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1차 접종에 대한 예약률이 한 67%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예약하신 분이 다 맞으면 지금 19세에서 그러니까 18세에서 49세도 일단 거의 이제 80%에 육박하는 수준의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했었던 대로 젊은 층에서의 접종이 그다지 낮지 않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에 대한 예방 접종이 거의 90%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접종 목표는 다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이 끝났더라도 한 1,400만 명 정도가 1,5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8세 이하의
이제 젊은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을 이제 안 맞은 사람들의 범위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접종은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 네. 그다음에 10월에 2차 접종 끝내고, 네. 그다음에 11월이나 12월쯤에 또 부스터샷 한 네. 번 더 추가 접종하는 네. 거. 순서대로 이 정도면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정도는 뭐 물량 공급만 충분히 된다면 문제도 없고요. 아마도 노바백스나 이런 게 승인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계획하는 대로 접종 목표는 다다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접종 목표가 다다랐을 때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거리두기를 유지할 건가가 앞으로 숙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윗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11월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안정되게 유지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가장 급한 상황이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일본에서 모더나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갖고 일단 스톱된 네.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더나는 이제 우리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막 써야 되는데 네. 이건 뭐 문제가 어떤 건가요, 이게? 일단 이제 뭐 공장, 그러니까 이제 그 혼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원액 자체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주사액에다가 그것들을 이제 분주하는 과정에 문제 생긴 건지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원액 문제면은 이제 상당히 우리한테 영향이 큰데 심각하네요. 예. 분주하는 과정에서만 문제면 그때 로트만 제외하면 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그런 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 백신이 충분히 빨리빨리 들어와야라는 전제가 네.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재학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찬성률 90%로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처우 개선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근무다, 생명이다, 의료인력 확충하라. 보건의료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노동쟁의를 신청한 124개 지부에서 노조원의 82%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90%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90%가 찬성을 함으로써 압도적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 5월 말부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 방안 등 8개 핵심 사항을 요구하며 정부와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쟁의 조정 기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파업에 참여할 예정인 노조원은 모두 5만 6천여 명.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전체 보건의료인력 80만 명 가운데 7% 수준입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같은 긴급 의료가 필요한 곳에는 필수 인력만 배치하고 코로나19 관련 업무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등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노조원이 적지 않아 파업에 들어가면 환자 관리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노조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는 사명감과 책임감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신규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파업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파업 예정일 전에 수용 가능한 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이고 당장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논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최근 김밥집에서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과 고양에 이어 파주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주택가 인근의 한 김밥집입니다. 지난 주말 이곳을 이용하거나 음식을 배달해 먹은 주민 수십 명이 설사나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파주시가 애초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검사를 의뢰한 식중독 증상자는 10여 명. 시는 이후 20여 명의 주민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해 검체 검사를 의뢰한 주민의 수가 3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는 오늘 30일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일부 주민은 병원에서 살모넬라균에 의한 장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하거나 이런 분은 처음에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가 최초에 주말에 신고가 들어왔었고 그 이유는 카페에 엄마들이 보고서.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성남시 분당구 김밥 전문점 2곳에서 200명 넘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환자 가운데 일부의 가건물에서는 식중독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김밥집을 이용한 30명도 식중독 증상을 보인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의 번식이 활발한 만큼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뒤 무면허로 운전까지 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포차를 의심한 파출소 직원을 피해 달아나다 덜미가 잡혔는데요. 검거 당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건물 앞, 한 남성이 헐레벌떡 뛰어가자 그 뒤를 오토바이가 쫓아갑니다. 오토바이가 도주로를 차단하자 방향을 바꿔서 다시 달아나는 남성. 결국 뒤이어 달려온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경찰이 잡아주세요 그렇게 몇 번 했거든요. 얘기하다가 한번 쫓아가고 따라와가지고 잡아주셨어요. 잡힌 남성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27살 A씨. 경찰 추적을 피해 700m가량을 도망친 A씨는 도주한 지 10분 만에 제가 서 있는 이곳 수원시청역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공범 B씨도 수원시청 주차장에서 함께 체포됐는데 당시 이들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간이로는 양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심이 오는 거야 우리가. 붙잡은 건 수원시청 주변을 순찰하던 파출소 직원들. 차적 조회를 통해 A씨가 탄 차가 의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걸 확인해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수원시청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던 겁니다. 무면허였던 A씨가 운전한 차 안에서는 필로폰 4.4g과 합성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 190여 정이 발견됐습니다. 필로폰 그러니까 가루로 된 것도 일부 좀 있고 이게 알약 계통의 약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국가수에 지금 검적을 할 거예요. 수원 남부경찰서는 마약을 입수한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아프간에서의 협력자들 국내 이송 관련해서 2813님. 아프간에서 무사히 탈출해 한국에 도착한 건 다행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 6192님. 그렇게 떳떳하고 정당하면 왜 의원직을 사퇴하고 농지를 팔아 차입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입니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 간의 기싸움이 팽팽하죠. 0815님. 언론중재법을 만들게 된 근거, 배경은 언론에게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숙모의 장례식에 가지 못한 호주의 한 농부가 양떼로 거대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양떼가 그린 하트를 보면서 애틋하기도 하고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느낌입니다. 하늘나라의 숙모님도 즐겁고 또 흐뭇해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함께 하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